어머니가 대출 서류에 서명한 거니까 어머니 책임도 있어요. 저희도 돈 없으니까 귀찮게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억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놓고 잠적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첫 연락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마침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희 고객님, 현재 대출이 연체 중입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요. 2억이라는 빚더미와 함께 혼자 남겨진 겁니다. 67의 나이에 평생 살던 집마저 잃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며 모은 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남은 3천만 원이 전부였죠. 많지 않은 돈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며느리 은미도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저는 그 둘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제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우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당장 만나자고 했죠. 정우는 집 근처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은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미도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친구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겼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부탁했고 오랜 친구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이 끊겼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죠.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정우가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2억이야. 2억이라니?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억이나 되는 큰 돈은 저 같은 사람이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은행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와. 이대로 가면 우리 집도 넘어가. 정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은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도 돈이 없어. 아빠 돌아가시고 남은 게 집하고 통장에 있는 3천만 원뿐이야. 이걸로 어떻게 2억을 갚니? 그러자 은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으세요? 저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서요. 대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2억만 받으면 당장 급한 빚부터 갚을 수 있어요. 은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그럼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엄마 아니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내가 다 갚을게. 아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제 삶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쥐었을 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정우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제 집이 담보로 잡혔죠. 정우는 돈을 받아서 급한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정리하면 된다면서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정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렇게 정우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비어 있었어요. 말도 없이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정희 고객님, 현재 대출금이 연체 중입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가 대출금 원금이랑 이자도 갚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이 갚고 있을 텐데요. 고객님 명의로 받으신 대출이라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차주인 박정호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저를 버린 겁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잠적한 거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출 서류에 서명한 거니까 어머니 책임도 있어요. 저희도 돈 없으니까 귀찮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은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은행의 독촉은 계속됐어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없어서 정우가 저를 쉽게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서 정우와 은미에게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봤어요.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했죠.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아 산 집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담보대출이 잡혀 있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억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짐을 옮기는 날 저는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정우를 키웠어요.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죠. 이제 이 모든 게 추억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집을 판 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져갔어요. 이걸로 대출금 일부만 먼저 갚을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남은 빚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하지만 문제는 남은 대출금 5천만 원이었어요. 저한테 남은 돈은 3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집을 구하느라 보증금으로 300만 원도 썼거든요. 이걸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죠. 게다가 저는 이제 월세를 내며 살아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67살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박춘자, 저와 같은 나이인 춘자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춘자야, 나야. 정희. 어머, 정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춘자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춘자야, 나 지금 좀 힘든데 일자리 좀 구할 수 있을까? 춘자는 제 사정을 듣더니 당장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춘자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정희야, 아침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됐다. 너가 도와주면 정말 좋지. 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춘자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울지 마. 우리 같이 힘내자. 저는 그날부터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6시에 가게로 가서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춘자는 저를 보며 대견하다고 말했죠. 정희야,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저는 춘자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손님들도 저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죠.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모두 저축했죠.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작은 방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볼 때면 먼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은 맛있는데 김치는 별로예요. 춘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걸 사다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담글 수 있다고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남편도 제 김치를 정말 좋아했죠. 춘자야, 내가 김치 담가볼까? 춘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너가? 응, 나 김치 맛있게 잘 만들거든. 춘자는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정성껏 섞었죠.
배추에 양념을 켜켜이 발라가며 버무렸어요. 손이 시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손님들에게 제가 담근 김치를 내놨습니다. 어느 한 손님이 김치를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 김치 오늘따라 맛있는데요?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평소랑 완전 달라요. 춘자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희야, 너 솜씨가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김치를 담갔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겉절이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배추를 골라 정성스럽게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를 보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김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어떤 분은 출근하기 전 아침에 일부러 들러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가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너무 맛있는데요? 어디서 사셨어요? 한 손님이 춘자에게 물었어요. 춘자는 웃으며 저를 가리켰죠. 저기 저 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예요. 그 손님은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시원하고 아삭아삭해요. 시판 김치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죠. 제 김치를 누군가 맛있다고 해주니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느 손님이 춘자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이 김치 좀 사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져가서 먹고 싶어서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어떡하지? 손님이 김치를 사가고 싶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치를 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희야, 이거 기회일 수도 있어. 너 김치 맛이 정말 좋으니까 팔아보는 게 어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원한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자야, 우리 그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희는 김치를 포장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주문이 한두 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점점 늘어났죠. 하루에 서너 개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려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춘자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 김치가 진짜 인기 좋다. 이러다 국밥집이 김치집이 되겠어. 저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주문이 하루에 1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하면서 소문이 퍼진 거였죠. 어떤 손님은 멀리서 일부러 김치를 사러 오기도 했어요. 사장님, 친구가 여기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5통 주세요. 저는 바빠졌습니다. 국밥집 일과 김치 담그는 일을 병행하니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춘자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정희야, 이제 김치만 전문으로 맡아서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국밥집 일은 내가 다른 사람 구할게. 너는 김치에만 집중해. 대신 김치 판매 수익에서 일부분을 너한테 줄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죠. 제가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요.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너가 만든 김치인데 너도 가져가야지. 나는 가게 홍보도 되고 좋아.
저는 춘자에게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춘자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치 제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이 저의 일과가 됐죠. 주문은 계속 늘어났어요. 하루에 15개, 20개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 반드시 갚을 거예요. 저는 김치를 담그면서 제 인생도 다시 담그고 있었습니다. 쓰라린 과거는 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춘자가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정희야, 좋은 일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오늘 어떤 손님이 왔는데 명함을 주고 갔어. 너가 만든 김치 맛있었대. 춘자가 건넨 명함을 보니 대기업 식품회사 직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기업이라니요. 정희야, 이거 기회일지도 몰라. 춘자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꼭 쥐었어요.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명함을 받은 다음 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전화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전화벨이 울렸고 곧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밥집에서 명함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어르신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현우 씨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저희는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약속 장소는 국밥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눈에 띄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준비했죠.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현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현우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죠.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식품회사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 새로운 제품을 찾아다니는데 우연히 국밥집에서 어르신 김치를 먹어봤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 김치 어떠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시판 김치와는 달랐어요. 깊은 맛이 있었죠.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어르신 김치는 정말 뛰어났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군가 제 김치를 이렇게 극찬하다니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프리미엄 김치 라인을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김치를 먹어보니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맛이에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함께 일하자고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대기업이랑 일을 해요. 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찾는 게 바로 이런 손맛이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낸 맛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진짜 김치요. 저는 멍하니 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일까요? 이게 꿈은 아닐까요?
저희 회사와 함께 어르신 김치를 제품화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품화라니요. 제품화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르신 김치를 많이 만들어서 마트에서 팔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이 레시피를 제공하고 생산 과정도 함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대량 생산이라니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작은 국밥집에서 김치 담그는 할머니예요. 대기업이랑 일하는 건 저한테는 너무 큰일 같아요. 현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어르신 김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맛을 찾고 있거든요. 어르신 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혹시 이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일까요? 현우 씨,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는 명함에 있으니까 편하신 때 전화 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춘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대기업이라는데 나 같은 할머니가 할 수 있을까? 춘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당장 시작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너 김치만 나도 인정했잖아. 자신감 가져.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차라리 도전해보는 게 나아. 춘자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맞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나요? 이미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저 한정희입니다. 어제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저희 회사로 오셔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해. 잘 될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같이 의논했을 텐데. 그래도 난 해볼 거야. 이번엔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대기업 건물에 들어갔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현우 씨가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현우 씨를 따라 회의실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한정희님. 저희는 식품개발팀 직원들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회의가 시작됐고 현우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김치를 분석해 봤는데 정말 뛰어난 맛이에요. 저희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어르신은 레시피와 품질 관리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어르신이 핵심이에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계약 조건, 생산 방식, 판매 전략까지 다양한 얘기가 오갔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경청했죠. 회의가 끝나고 현우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됐어요. 회사에서는 작은 연구실을 저에게 배정해 줬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 최신 조리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현우 씨와 개발팀 직원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제 레시피를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배추 고르는 법부터 양념 비율, 숙성 시간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어르신, 이 양념 비율이 정말 중요하네요.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확 바뀌어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김치는 손맛이에요.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저희는 몇 주 동안 연구를 거듭했어요. 대량 생산을 하려면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쉽지 않았죠.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됐어요. 맛이 거의 똑같아요. 현우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시식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담근 것과 비슷했습니다. 감격스러웠죠. 다음은 포장 디자인이었어요. 회사 디자인팀에서 여러 시안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세요? 저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두 너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때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을 넣으면 어떨까요? 장인 김치라는 느낌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라니요. 제 얼굴이요? 그게 팔리겠어요? 현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이런 게 인기예요. 진짜 사람이 만든다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팀원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 얼굴이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신뢰할 거예요. 결국 저는 사진을 찍게 됐어요. 평생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포장지에 들어갈 줄은 몰랐죠.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제품이 출시됐어요. 포장지에는 제 얼굴과 함께 장인 김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품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품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입점했어요. 현우 씨가 판매 전략을 열심히 세웠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죠. 처음엔 반응이 어떨지 걱정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물량이 다 팔렸어요. 현우 씨가 신이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어르신, 대박이에요. 제 주문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김치가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요. 정말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물론이죠. 온라인 쇼핑몰 리뷰도 엄청 좋아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것 같은 맛이라고들 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실감이 났어요. 매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저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했죠. 첫 달 수익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국밥집에서 일할 때는 2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는데요. 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조금씩 상환했죠. 빚이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은 계속 바빴어요. 매일 연구실에 출근해서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시식하고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했죠. 가끔 맛이 조금 다르면 즉시 피드백을 줬어요. 공장 직원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장인이었어요. 제 이름을 건 제품이었으니까요.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통장 잔고도 점점 늘어났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는데 이제는 빚을 갚고 돈까지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현우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라인을 확장하려고 해요. 백김치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백김치도 잘 담가요. 저희는 백김치 개발에 들어갔어요. 또다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쳤고 결국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들어냈죠. 백김치도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바꿨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에 작은 방에서 쉴 때면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 있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정우와 은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그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없는 게 나았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김치 레시피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요즘 광고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나야. 목소리는 여전히 낯익었지만 이제는 낯설기도 했어요. 3개월이나 넘게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 편의점에서 김치를 봤어. 포장지에 엄마 얼굴이 있더라. 그거 정말 엄마 맞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싶었죠. 응, 그래. 내가 만든 김치야.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한 거야? 무슨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네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가더니 돈도 안 갚고 잠적해서 내가 돈 벌고 있어. 뭐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전화했어? 그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이만 전화 끊을게. 제가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정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어디서 일하는 거야? 주소 좀 알려줘. 왜? 그걸 왜 물어? 알 거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2억이나 되는 빚을 떠넘기고 잠적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네 때문에 집 팔고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올해 67살이야. 이 나이에 일해서 겨우 살아남았어. 엄마, 미안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나 이제 바빠. 일해야 해. 그만 끊을게. 엄마, 정말 엄마 만나고 싶어.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저는 화가 났어요. 만나고 싶다는 말이 진심일 리 없었죠. 정우야, 너 지금 나한테 또 돈 필요한 거 아니야?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기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우는 여전히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우와 은미는 이제 제 인생에서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회사 건물에 도착했는데 로비에 정우와 은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엄마, 정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은미도 뒤따라왔죠. 저는 황당했어요. 너네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가 만드는 김치 회사 검색해서 찾아왔어. 여기 오면 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포장지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찾아온 거였죠. 너희 여기에 뭐하러 온 거야? 여긴 내 일터야. 방해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은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정우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말렸어요.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난처했죠.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괴롭히려는 걸까요? 결국 저는 그들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됐으니까요. 카페에 앉자마자 정우와 은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눈물도 이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뭘 도와달라는 거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사채에 손을 댔어. 처음엔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채라니요. 얘네들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줘. 엄마, 제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죠. 너희 진짜 미쳤구나. 내가 집까지 팔아서 너희 대출 갚아준 거 알지? 그런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어머니,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럼 나도 살기 위해서 집 팔고 작은 방에서 살면서 일했어. 너희는 그동안 뭐 했는데? 정우와 은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출근해야 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그만 돌아가. 엄마. 정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나는 너희 엄마인 거지. 너희 돈줄이 아니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우와 은미가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와 연구실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와 은미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죠. 뭐야? 또 왜 전화했어? 엄마, 우리 아직 엄마 회사 건물에 있어. 엄마가 돈 빌려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우리 정말 급해. 돈 없으면 우리 죽는다고. 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거야? 엄마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제발 부탁해.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일터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정호야, 너 지금 당장 거기서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야. 엄마, 우리 정말 돈 못 받으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장난 아니야. 회사 앞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장 돈 빌려줘.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호야, 너 정신 차려.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호야, 좋아.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너네가 내 앞으로 대출 받아간 거, 그거 사기죄에 해당돼. 내가 원해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한테 속아서 받은 거잖아. 엄마, 그건 내가 진짜 너네 고소하면 감옥 가 알지? 정호는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까지 또 갚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닫고 당장 건물에서 나가. 내가 너네 대출금 갚아준 것도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준 거야. 엄마,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너희한테 돈 주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죠. 한참 후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정희님, 로비에 계신 두 분이 나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와 은미가 드디어 떠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녁이 되어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우한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만든 삶이니까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니 신선한 배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만들어가는 삶이죠. 정우와 은미가 저를 버렸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제 인생과 비슷했어요.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고 시간을 들여 숙성시키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택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견디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혼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현우 씨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어르신, 이번 달 매출 보고서 나왔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현우 씨가 신이 나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났더군요. 저는 뿌듯했어요. 현우 씨,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만든 김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르신, 다음 달에는 깍두기도 출시할 계획이에요.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제가 깍두기도 잘 담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현우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7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을 잃고 빚을 떠안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섰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정우와 은미는 아마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은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보금자리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연구실로 출근했어요. 매일 김치를 담그고 품질을 관리하고 새로운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진열대에 제 얼굴이 그려진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걸 바라봤어요. 저게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손에서 시작된 김치가 지금 전국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팔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제 김치를 먹으며 밥을 먹고 웃고 행복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든 삶,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호도 은미도 그 누구도 제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